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모든 이슈들을 알아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국내 증시의 대장주 삼성전자 눈여겨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의 상징적인 종목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재용 부회장의 리스크 그리고 삼성생명의 대주주 요건 변경과 관련해서 또 차곡차곡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여러분 또는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국내 증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여러분들의 그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무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삼성전자 하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올 한 해는 정말 삼성그룹이 참 많이 바쁠 것 같아요. 뭐 바쁘기보다는 간단히 얘기해서 뭐라 그럴까 이제는 국정농단으로 2년 6개월 맞으셨잖아. 나는 더 큰 쓰나미가 오는 것 같아. 국정농단 관련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 또 최근에는 옥중 경영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례도 나오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팔다리가 다 끊기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끊겨가지 뭐. 더 큰 쓰나미라고 한다면 삼성 바이오로지스 관련해서 이 경영권 승계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치. 봐봐. 처음에 어떻게 됐어? 처음에 이제 18일날 구속되고 나서부터 취업 제한이 들어와. 네. 그래갖고 취업 제한 들어온다면은 가장 또 중요한 삼성생명 이사장직이 사임이 됐어. 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대요. 그러면 이제 후임이 누가 되냐가 최대 관심이지. 또 하나는 4월 말이 이제 상속의 그 재원과 그게 확정되는 때야. 그런데 삼성생명 대주주 그 변경이 1월 말에 됐어야 되는데 3개월 연장해라. 그것도 4월 말이야. 그러니까 4월 말로 지금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제 3월 10일부로 다음 재판이 일정이 잡혀. 난 그게 제일 겁나. 그러니까 시간 타임테이블을 보자면 이제 감옥에 계시고 3월 11일 오후 2시에 삼성그룹 불법 합병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한 재판이 재개된다고 4월에 삼성생명 관련해서 대주주 그 부분이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런 회계 부정 혐의가 무죄로 판결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무죄로 판결 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점점 그러니까 주변의 동향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한테 점점 불리하게 가는 것 같아. 어떤 부분이 그렇게 불리하게 느껴지실까요? 일단 서울중앙 법원 형사합의 2부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 그 건을 맡으신 때거든. 네, 판이 새롭게 짜졌다고 들었어요. 두 명이 보직이 이제 서울지법으로 바뀌어서 서부지역. 그러니까 인사이동이 딱 그 시점에서 그 인사이동 하신 분들 딱 보면 현 정부하고 조금 뭐랄까 거꾸러운 분들 그런 분들이 다른데 보직으로 가신 것 같아. 뭐 김선희 부장판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임정혁 부장판사님이 이제 다른데 보직으로 갔고 그분들을 검색하다 보면 조국, 정경심,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렇게 여러 가지들 현 정부에 굉장히 거꾸러웠던데 좀 부정적으로 판결하신 분들이거든. 그분들이 보직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 분 남은 게 이제 권성수 부장판사 그리고 형사합의 2부라는 게 대등뭐 그 판사로서 아주 베테랑들만 3분을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그런 분들의 합의체야. 형사합의 2부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쪽 세계에서는 완전히 고참 명망 있는 분들이 한 건데 이번에 새롭게 가신 분들이 또 나는 또 뭔가 좀 찝찝해.
그러니까 이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현 정부의 색깔과 맞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좀 불리하게 재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요번에 이제 새로 이제 그 김선희 부장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임정혁 부장판사가 나가면서 그 자리를 메꾸신 분들이 있어. 누가 메꿨나요? 박정재 부장판사, 박정재 부장판사, 박사랑 부장판사. 박사랑 네, 이름 사랑. 사랑이에요. 근데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머니우드 돈나머니 얘기했는데 오늘은 박러브님이 어떤 분인가요? 두 분은? 박정재 부장판사,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난 느낌이 그분이 뭘 중심으로 판결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나, 그 획을 짓는 뭔가 의미 있는 그 뭔가 판결이 뭐가 있나를 들여다보는데, 박정재 부장판사님은 톱텍 손을 들어주신 분이야. 톱텍? 어. 톱텍 어떤 그러니까 톱텍이 뭐였죠? 그 중국에 기술 유출했다고 해갖고 막 그러면서 그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그룹하고 삼성이 형사고소 막 해갖고 그 법적 분쟁 나와서 톱텍 주가가 박살나고 막 그냥 구속당하고 그런 거를 삼성이 아니라 톱텍 손을 들어준 거예요? 아, 삼성하고 천적이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갖고는 모르겠지만 왠지 느낌이 천적인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강단 있는 느낌. 그러니까 딱 그거 보고 이분이 거기 가셨어? 강단 있게 판단하시겠다. 뭐 이런 느낌.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들 쭉 보면 이게 조금 감이 이제 싸하잖아 기분이. 그러니까 이게 좀 싸한 느낌이 드는데 3월 11일부터 이제 일정이 또 딱 잡혀. 그러면 그동안에 1월 11일 날 고점 찍고 96,000원 찍고 지금 그 사이에 81,000원 오면 86,000원, 81,000원, 85,000원. 지금 81,000원 고점이 점점 낮아져.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수렴형이야. 여기서 딱 치고 나가면 좋은데. 좋은데 까꾸로 확 빠져봐. 아, 또 지수 박살나게. 근데 이게 그와 연관된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계속 흘러내려. 맞아요. 지금 리스크가 크니까 거기에 딱 핵심이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80원을 팔고 한 이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가 3반은 하지 마세요. 삼성물산도 15만 원대 팔고 이 불확실성 어떤 법적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하지 마세요라고 했잖아. 네. 이게 계속 흘러내려. 근데 선생님 만약에 유죄가 되면 이거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되돌릴 수는 없지. 뭐 예를 제일 모직하고 삼성물산 된 거를 다시 쪼개 원래 들어가. 이게 불가능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책임이 이재용 부회장. 그럼 네가 책임을 지고 책임 유죄가 문제 되겠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반대를 했던 엘리엇 뭐 사람들이 고소가 들어가겠지. 또 나는 너 때문에 그거 손해봤다. 손해배상. 또 하나는 또 중요한 그거를 또 그 찬성했던 또 여러 가지의 또 국민연금 그런 게 있잖아. 그 사람들 또 법적인 책임지고 그런 게 어마무시한 노이즈를 일으킬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우리 그 경영 총 책임자가 국정농단에서 실형받아. 불법 승계도 만약에 최악이면 실형받아. 그러면 이런 논리가 5년 동안 못 나오는 논리. 그러면 삼성그룹의 공백이 딱 생기잖아. 그럼 그걸 누가 맡아?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없어. 그러면 홍라희 여사 나이 드셔갖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부진, 이서연 이분 두 분밖에 없지. 그러니까 간단하게서 저 김정은이 어디 아프다 할 때 김여정이 얘기 나왔듯이 그래서 나는 가장 크게 들여다보는 게 재단. 재단, 삼성그룹의 재단. 그러니까 녹십자 그룹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봐. 거기에 이제 그 아버님들끼리의 그 위원회 체제로 딱 가잖아. 네. 삼성그룹이 잠깐 이재용 부회장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재단 체제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삼성그룹의 재단은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렇지.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그리고 호암재단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복지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이 재단은 82년도에 설립이 돼서 삼성 서울병원과 삼성 노블 카운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의료와 노인복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또 이 외에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이 있는데 이 이서연 이사장이 있는 게 삼성복지재단입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이 재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재단이 가지고 있는 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많은 건데 이게 공익재단으로 이게 5%까지는 간단히 얘기해서 거기다 출연하면 상속세를 면제시켜줘. 근데 지금 공익재단이 각종 뭐 예를 들어 삼성 1%대 갖고 있는 데가 없어. 삼성생명? 아니 삼성전자. 전자 맞아요. 어. 전자가 없어요. 생명을 통해서. 근데 선생님 보면 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잖아요.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17.33% 가지고 있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19.34% 2대 주주로 가지고 있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8.51% 가지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삼성물산도 삼성전자 갖고 있고 그게 한 5%인가? 그다음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8.5%. 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5% 맞아요. 맞아. 네. 근데 문제는 이건희 회장님이 개인 지분으로 삼성생명 20% 갖고 있어. 20.76%. 그것 때문에 금산법이 넘어간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건희 회장님 20%를 3개월 연장했잖아. 대법원, 그러니까 대주주 명단 이제 확정 찍을 때. 그러면 법적으로 상속하면 9분의 4가 홍라희 여사,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야. 이렇게 나눌지, 아니면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할지. 이게 또 선생님 우리 그때 삼성그룹 짚으면서 이 얘기할 때 유언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카드를 이번에 쓸까요? 난 그래서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공익 사회화는 그래서 나는 삼성전자를 공익재단에 넘기면 상속세 싹 빠져. 삼성전자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욕 무지 먹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아니 이 최고 여기까지 길게 하면 세금도 그렇게 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삼성그룹 중에서는 어떤 면에서 배짜라 그러면 공익재단 출연으로 최대 10%까지도 확장시킬 수가 있어. 5%가 10%까지. 상속세를? 면제. 면제? 그러면 지금 뭐 11조 내고 뭐 그 이상 알파다 그러는데 11조 364억.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4% 갖고 있는 걸 공익재단에 다 출연하는 유언장이 하나 딱 나오는 거야. 그럼 근데 선생님 그 유언장이 있으면 굳이 3개월 연장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난 솔직히 요번에 나올 줄 알았겠지. 이건 나중에 쓰려고 애껴놓은 거야. 나중에 아이템을 아껴놨는데 희귀템이라. 근데 이게 이상하게 생각대로 안 가고 뭔가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그 집에 갖고 이제 그 홍라희 여사의 생각, 이부진 누님이나 이분의 생각, 예쁘면 누님이죠. 좀 다른 이재용 부회장님의 생각 이게 약간씩 이렇게 각도가 좀 틀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노이즈가 있으니까 이제 연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선생님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대주주잖아요. 삼성생명 대주주라고? 삼성생명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안 가지고 있다.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생명의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체제니까. 근데 이부진하고 이서연 씨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지분이 전혀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홍라희 여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부진 씨 같은 경우는 호텔신라 일단 갖고 와야 되니까. 근데 삼성생명 지분 갖고 와서 뭐해? 이부진 씨가 호텔신라 갖고 나중에 와서. 그걸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갖고 있는 게 뭐라도. 나는 이부진 씨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아예 그 복지단의 삼성생명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오히려 그 우회 전략으로 뭐랄까 그 뒤에서 전임 전문 경영이 딱 내세우고 뒤에서 뭔가 조절해 가면서 서서히 그걸 호텔신라로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게 더 포인트지. 이거를 삼성생명 뭐 상속해서 9분의 2 갖고 와봤자
그거를 뭐 어디다 쓸까? 오히려 이분 입장에서는 삼성 SDS 지분 가치를 높여갖고 그거를 막교환시키는 블록딜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선주, 그래서 호텔신라 우선주를 노려보자는 게 우선주를 전환상환 우선주를 발행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장기적으로 서서히 삼성 SDS를 호텔신라 우선주로 바꾸는 작업을 한다든지 이러려고 그러면 딱 복지재단 삼성생명 이사장직 딱 맞으면 딱이거든. 그러면 그 이사장직 맡으면서 내가 집중하는 호텔 그것만 경영하면 돼.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하면은 삼성생명을 금융지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 보험업법 뭐 여러 가지 걸려 뭐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니까 금융지주로 해갖고 이걸 다 털어내는 거야. 삼성전자를 네. 털어내는 거야. 뭐 삼성물산 그래 갖다 주는 뭐 방식이든 아니면 어떤 방식을 통하든 네. 그런 방식으로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그 분기점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갈래길이 요번 3월 10일 날 시작되는 그 재판의 과정과 흐름과 그 다음에 인맥과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선생님 재판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니까 뭐 판결까지는 한참 걸리잖아요. 그게 불확실성이야. 그게 빨리 끝나서 속 시원하게 다 털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시작하면 이게 뭐 몇 개월 걸릴지 어떻게 알아. 그 사이에 우리는 뭐가 있어. 4월 15일 날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고, 그 선거 체제 끝나면은 곧바로 내년 3월 달에 대선 체제가 있고, 장미 대선. 그 사이에 이 우리나라의 1등인 삼성그룹의 법률 리스크가 딱 껴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그러니까 정치 자유롭게 경영은 경영이고 법적 판단 막아야 되는데, 여기에 또 정치 흐름이 안 들어가겠어? 거기에서 분명히 그 다음 대선 주자들의 입김들이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 이러다 보면 이게 어디로 갈 건지는 에너지에 따라, 물길에 따라 이게 가니까 이게 불확실성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월 7일부터 외국인이 삼성전자 때리는 게 어마무시해. 어마무시해. 그럼 삼성전자 때리는 게 국내 지수 조정과 연관이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 불확실성 때문에 삼성전자를 때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가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때리는 거예요? 나간다 그러면 환율이 급등해야 되잖아. 환율 요새 급등해? 아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때리는 거야, 그냥. 삼성전자. 그러니까 외국인 역시나 이 법률적인 리스크를 크게 느끼고 있다. 보면 어저께 6,900억을 샀어. 그래서 와 해갖고 100포인트 올랐잖아. 오늘 그거보다 8,800원. 기분 나쁘네. 수량으로 보면 페이크였어.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엎어버린 거야. 수량으로 보면 어저께 820만 주였는데 오늘은 1,000만 주를 때려, 하루 만에. 어마무시하게 때리지.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거는. 참, 이 부분이 제거돼야 돼. 이 부분이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법률 리스크 제거돼야, 그래야 삼성그룹 상속세 내고, 법적 문제 불확실도 떠나고, 그래서 기업을 자체로 펀더멘탈하게 같이 분석해 줄 수 있는, 뭐, 반도체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분석해서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서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기업 가치로 지금 분석하는 거야. CEO 리스크가 너무 커서 다른 부분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삼성전자 코스피 200 인덱스에 영향력 큰 나라가 없어. 1등 종목이 전 세계라도 뭐 전체 그 인덱스의 3% 5% 차지, 대부분 그렇거든. 이 한 종목이 26, 7%를 차지해. SK하이닉스는 200개 중에 2개가 30%를 넘어. 그러니까 요 2개 종목 갖고 때렸다 샀다 하면 저 꼬리에서는 이 꼬리 변동성이 그냥 위클리 만기했더니 2000%, 3000%, 오늘도 기본 옵션이 어저께는 300%, 400%, 오늘은 푸시 또 200%, 300% 이런 변동성이 나오겠어. 그러니까 오히려 시가상위 종목들은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한 연동성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성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뭔가 투자 전략을 세운다, 시가장의 종목. 그냥 나는 변동성 전략의 옵션 양매수만 계속해서 네. 그 사이클을 탈래. 그리고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의 3월 11일부터 시작하는 이 법률 리스크가 제거돼야 돼. 근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기간이 그러니까 제거까지는. 그래서 위원회 체제로도 가기만 해도 돼. 간단히 얘기해서 삼성생명 이사장의 홍라희 여사가 되든지 아니면 이부진 씨가 돼. 뭐 4월에 결정이 났을 때. 그리고 법률 거기에서 이제 뭐 상속을 하는 걸 쪼갠다든지 뭔가 이렇게 이것도 일단 뭔가 확정이 돼야 돼. 그래서 상속세는 얼마 딱 정해 나오고 그리고 뭐 유언장이 됐든 뭐 해서 이제 뭐 출연 뭔가 이런 제도 이게 다 나오면 이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줄어들잖아. 그러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법원 판결 그것만 딱 남으면 큰 이제는 그러니까 가려고 그러는데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고 저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갔다 저로 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뭐 판단이 쓰겠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떠냐면 위치고 아래치고 흔들기만 한다고. 그러다가 이 불확실성이 거의 제거될 때 그때쯤에 이제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방향을 정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삼성그룹 연공을 고리의 종목들 중에 나는 삼성생명하고 호텔신라 우선 요 과정에서 핵심 키워드를 갖고 있는 그 종목 갖고 핸들링하면서 때렸다 샀다 하고 그 다음에 일단 3월 11일부터 시작된다니까 이제 거기에 또 변호사진은 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상황은 어떻게 될 거고 그리고 언론에서 요거 그냥 또 성량 파악하고 또 그리고 그게 딱 그 3월 10일 한 달 후에는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잖아. 그러면 또 서울시장은 누가 되시고 부산시장은 누가 돼? 거기에 따라도 이 판결의 물줄기가 상당히 뭔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근데 선생님, 시장이 누가 되는지는 정치적인 건데, 물론 정치랑 경제가 뗄 수 없지만, 그게 삼성그룹 판단하고 좀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나는 그 정치인 특히 의사결정에 어떠한 정책이 삼성그룹의 그 투자 전략과 뭐에 어긋나 제한을 가거나 뭐 이럴 수가 있거든. 일치하는 사람이면 조금 우호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안 맞으면 뭐 굳이 잘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그런 부분이 안 될 수 그럼 더 있다. 악화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삼성그룹의 전체적인 변동성 리스크를 키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새 그래서 나는 삼성전자는 갖다 해서 그 가치 분석 좀 하지 마라. 뭐 반도체 슈퍼렐리니 뭐해니 이런 것들 그러면 외국인 왜 파니? 그럼 실적도 안 봐도 돼요? 난 실적도 안 봐. 뭐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 실적 줄어들어봤자 뭐 얼마나 줄어서 난 그거 신경 안 써. 뭐 1, 4분기는 좀 줄어나 그거보다 오히려 이 법률 리스크가 훨씬 크다. 그러니까 이 어널리스트 파트 있는 분들은 이런 그 정치적 이걸 자꾸 무시를 좀 해. 근데 실제 그 CEO 리스크라든지 법률 리스크가 간단히 얘기해서 내 그룹의 어떠한 그 중심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어떠한 인생 스케줄을 결정하는 거거든. 그러면 모든 에너지가 간단히 얘기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간단히 얘기해서 이게 마이너스로 가봐. 그럼 미국의 오스틴 투자하는 거 다 이게 속도가 나오겠어? 뭐 전문경이나 애들에도 그러니까 3년 갈 거를 5년 이렇게 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변동성 리스크를 더 키우니까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 그래서 삼성그룹 주가들 연계해서 딱 보시면 지금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벌써 해답을 주잖아. 또 삼성전자 이것도 벌써 고점 낮아지고 밑에 하단에 수렴형이야. 이 끝점에서 양갈래길 어디로 가냐? 이게 대충 빠르면 3월 중순, 늦으면 5월달 코스에서는 확인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오히려 주변주, 삼성 시가장 종목들의 주변주인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끌고 가는 것들, 뭐 SOC나 아니면은 지금 뭐 스마트 시티, 스마트 데이터, 결제 이런 것들을 특화시키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이제 건설 건자재는 나는 내년 대선까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큰 SOC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파도 타기 계속. 그리고는 이제 거버넌스지 또. 그 채권 많이. 선생님 채권 그거 한 번만 짚어주세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 그 리스크가 커지고 기술주들이 하락을 한다라는 분석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의 불확실성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그거를 삼성전자에 이용하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변동을 주냐가 문제지. 나는 이것도 뭐라 그럴까, 그 변동성을 이용하는 하나의 그 트리거로 작용하는 거지. 기준금리가 인상되지 않는 한 시장에 큰 충격을 안 준다. 기준금리는 난 건드리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러한 불확실성 속의 금리의 10년짜리 국고채 금리가 막 튀는 것도 일단 뭐랄까, 미국 증시도 너무 많이 올랐고 우리도 그 지금 상태에서 변동성에 그게 트리거 역할을 해서 이렇게 랠리를, 그러니까 요동을 주는 거지. 난 그것 때문에 우리 전체 시장이 부러집니다. 난 그건 아닌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어. 또 우리가 하나. 또 체크하는 건. 그 뭐지? 그 부동산 DSR인가? 뭐지? 요새 뭐 DSR인가? DSR 주택담보대출 DSR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영향 정부가 DSR 추가 규제를 발표한 날짜가 11월 13일. 요게 이제 또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거든. 가계부채 관련해서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이제 그 돈이 현찰이 많은 사람들은 이건 상관없어. 그런데 이제 그 한도에 꽉 차는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영끌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주식 끌어갖고 마이너스 마통하고 이러한 그 주시장을 온 사람들이 꽤 많을 거거든. 그런 분들이 간단하게 여기 규제에서 내가 1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이제 7천, 5천 막 줄어들어 봐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주식 털어갖고 갚아야 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장에는 일반 동학개미들이 와 달라붙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그게 또 삼성전자.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인데 대략 난감하네.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에 또 이러한 보이지 않게 또 그러니까 그동안 동학개미 매수 상위 종목 그건 피해라. 그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무거워지는. 그러니까 이제는 종목장에 중소형주의 다른 섹터를 찾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부의 이제 법률 리스크, 정치적인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 그다음 법률 규제에 대한 또 불확실성, 이게 같이 몰려서 오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3, 4, 5월 달은 이러한 그 불확실성의 시장. 네. 그러면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를 갖고 톱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돼 갖고 이거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의 그 톱다운 방식의 거시 변수로 전략을 짜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죠. 망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현장주의로 가야 돼. 현장에서 앞던 돌쇠 뭐 폭탄이 내려와도 가는 놈, 막 에너지가 살아있는 거, 그런 데다가 핀셋으로 압축해서 거기서 싸우는 게 이 현장주의 전쟁에서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그룹 법률적 리스크와 함께 자, 앞으로 삼성그룹이 나아가야 하는 길에 놓여져 있는 타임테이블 그리고 리스크들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삼성전자 이야기니만큼 좀 재밌게 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통해서 더 많이 힘을 받는 채널이니까요.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